법정 한가운데 한 노년의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바닥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평생 가족의 어른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녀가 단 한 번 자신의 며느리를 무시하고 손을 올린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른이 말할 땐 고개 숙여.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그 한 대의 따기가 평생을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버텼지만 끝내 정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자신의 아버지 대법원 부장판사가 서 있었습니다. 사과는 제게가 아니라 당신의 며느리에게 하십시오. 그 순간 윤정숙의 모든 세상이 멈췄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보다 한 사람의 진심이 더 무겁다는 걸 깨닫게 된 날. 며느리 딸이 때린 시어머니, 알고 보니 며느리 아버지가 대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쌓인 오만과 후회, 그리고 늦게 찾아온 용서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날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른 아침 명절을 앞둔 윤정숙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탕 냄새, 무겁게 끓는 전골 냄비, 그리고 그 옆에서 쉴 새 없이 손을 놀리는 윤정숙의 손끝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정숙의 눈빛은 매섭고 예리합니다. 수십 년 동안 며느리 없는 명절상은 상상조차 못했죠. 오늘은 며느리 소연이 아침 일찍부터 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뜨겁게 끓는 전골보다 더 팽팽했습니다. 저기 소연 씨, 나물은 이렇게 썰면 질겨요. 다시 해요. 소연은 아무 말 없이 도마 위의 나무를 바라보다 천천히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불만도 수능도 없습니다. 그저 오랜 피로가 묻어 있을 뿐이죠. 네, 어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정숙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갑니다. 그녀는 그래, 며느리는 순해야지라는 생각을 품지만 그 미소 뒤엔 자신도 모르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부엌문이 살짝 열리며 손자 민재가 고개를 내밉니다. 할머니, 엄마 도와줘요? 정숙은 잠시 멈칫하더니 차갑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엄마는 혼자 하는 게 좋아서 그래.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사라집니다. 그 뒷모습을 본 소연의 눈가가 잠시 흔들리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정숙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정숙은 전 부치는 손을 멈추고 부엌 칼을 내려놓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라놓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억눌린 감정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그냥 괜히 말이 많아도 오해받을까 봐요. 정숙의 표정이 일순 굳습니다. 그녀는 평생 순종이 미덕이라 믿었지만 지금 눈앞의 며느리는 그 미덕을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에 오래된 상처가 번뜩입니다. 그녀 역시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들이 되살아나죠. 말대꾸는 여자가 할 짓이 아니다. 그 기억이 묘하게 그녀를 자극합니다. 정숙은 식탁 위 나무를 억지로 뒤섞으며 말합니다. 나는 말대꾸 한 번 안 하고 살았어.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당당해. 그 말에 소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순간 정숙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젓가락이 탁 부딪히며 떨어지고 그 소리가 마치 전쟁의 신호처럼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말 안 해. 어른이 하는 말엔 이유가 있는 법이야. 소연은 천천히 부엌을 걸어나갑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중얼거립니다. 똑똑한 척은 잘도 하네. 저런 게 요즘 며느리지.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 바람이 잠깐 정숙의 머리칼을 스치며 그녀의 눈동자 속 깊은 외로움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곧 분노로 바뀌죠. 그녀는 접시를 씻던 물을 세게 틀고 말없이 손을 비빕니다. 그 물소리가 점점 커지며 화면은 천천히 멀어져 명절 식탁 위의 음식들을 비춥니다. 완벽하게 차려진 상 위로 불안한 긴장감이 가득 흘러넘칩니다.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모든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정숙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평온하지만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명절의 식탁은 풍성해야 했지만 공기는 이미 무겁게 식어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정갈이 차린 밥상 앞에 앉았고 그 맞은편에는 며느리 한소연이 조용히 국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 모인 친척들은 예의상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웃음 속에선 누군가의 불안한 시선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에게 밥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대학 교수라면서 요리 솜씨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도 노력은 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웃음을 섞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숟가락을 멈춘 채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그렇게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그 조용한 한마디가 방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떨어뜨렸습니다. 정숙의 눈썹이 올라가고 그녀의 입꼬리가 서서히 비틀립니다. 뭐라고?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말했나? 소연은 침착하게 국그릇을 밀어놓고 일어섭니다. 그냥 손님들 계시니까요. 그녀의 음성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불길처럼 번집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어른이 하는 말에 토 달지 말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당돌하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움찔합니다. 손자 민재가 작게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정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그냥 존중받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정숙의 입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존중? 시어머니 앞에서 존중을 요구해? 세상 말세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바닥으로 탁하고 탁자 위를 내리칩니다. 소연은 뒤로 물러나 하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눈빛이 정숙의 심장을 찌르는 듯합니다. 그 눈빛 뭐야?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정적이 흐릅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숟가락이 떨어지며 바닥에 닿는 소리가 또렷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정숙의 손이 소연의 뺨을 때립니다. 그 소리가 방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소연은 숨을 삼키며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정숙은 손끝을 떨며 서 있습니다. 방 안의 친척들은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민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외칩니다. 이 집 며느리면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소연은 한참을 정숙을 바라보다 입을 엽니다. 이제 그만하죠, 어머니. 이 집이 무서워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합니다. 손자 민재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지만
소연은 살며시 손을 놓습니다. 엄마는 조금만 다녀올게. 민재가 울음을 터뜨리고 정숙은 돌아서서 그 모습을 보지만 입에서는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숙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따뜻한 열기와 부끄러운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식탁 위에는 뒤집힌 접시 하나, 그리고 식지 않은 국 한 그릇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그릇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입니다.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그녀의 음성은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사이로 창밖에서 한기의 바람이 들어와 방 안의 촛불을 흔듭니다.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정숙의 눈빛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후퇴하며 방 안을 비춥니다. 웃음이 사라진 명절 식탁, 어색하게 멈춘 사람들, 그리고 무너진 존엄. 이제 이 집에 남은 것은 폭풍의 전조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윤정숙의 집은 냉장고 소리만 울릴 뿐 생기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집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봅니다. 리모컨을 쥔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뉴스에선 연일 가정 내 폭력 사건 증가라는 문구가 자막으로 흐릅니다. 그녀는 볼륨을 낮추려다 멈춥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건 남 얘기지.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야.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정숙은 놀라며 몸을 일으킵니다. 현관문 앞에는 단정한 제복 차림의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밉니다. 윤정숙 씨 되시죠? 폭행 관련으로 조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손끝으로 봉투를 받는 순간 그 안의 서류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피해자 한소연. 그 이름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며 봉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정숙은 허공을 바라보다 입을 떼지 못합니다. 경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참고인 조사 차원의 방문입니다. 변호사를 동행하셔도 됩니다. 정숙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정숙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듭니다. 그 손이 떨리고 눈빛이 초점 없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물을 마시려다 컵을 떨어뜨립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흩어집니다. 그 파편 속에 그녀의 얼굴이 조각조각 비칩니다.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 자존심, 시어머니로서의 권위라는 이름이 서서히 무의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실 구석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소연과 민수가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숙은 그 앞에 다가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땐 참 예뻤는데, 그땐 나도 진심이었는데.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일이 얼마나 큰 파문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정숙은 서둘러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경찰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냥 오해야. 며느리가 잠깐 화가 난 거야. 민수의 한숨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엄마,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내일 변호사랑 같이 찾아봬요. 정숙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의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지쳐있고 어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그게 폭행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현관문 위에 걸린 풍경이 흔들립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날카롭고 싸늘합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거실을 훑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멈춰 있는 시계, 식지 않은 국그릇.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만 이 집안의 질서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소파에 앉아 고소장을 바라봅니다. 그 종이 위에는 피해자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다툼이 아니라 법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번개처럼 떠오릅니다. 한기태, 며느리의 아버지, 대법원 부장판사. 정숙은 손끝이 얼어붙은 듯 고소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분이 그 애의 아버지였다고? 카메라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로 줌인합니다. 공포와 후회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눈빛. 그녀의 세상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윤정숙은 작은 카페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은 이미 식어버렸고 그녀의 시선은 창밖만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를 때린 일, 경찰이 찾아온 일, 그리고 그 이름 한기태. 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섭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붙은 채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엄마,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민수는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놓습니다. 서류에는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 부장판사 한기태 피해자 한소연의 부친. 정숙의 눈이 커집니다. 손끝이 봉투를 스치며 떨립니다. 뭐라고 했니? 부장판사? 엄마, 그분이 소연 아버지예요. 현직이에요. 곧 퇴임 앞두고 있지만 지금도 대법원에서 영향력 크신 분이에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립니다. 그녀는 웃음과 한숨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파도처럼 몰려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듭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집안 딸이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들으려 했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사람을 낮춰봤잖아요. 정숙은 아들의 눈빛에서 낯선 냉기를 느낍니다. 그 아들조차 자신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변호사랑 이야기 나눴는데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번질 수도 있대요. 그분이 언론이랑 연결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의 손이 컵을 쥔 채 흔들립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녀의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집니다. 평생을 체면으로 버텨온 삶이 이제 낯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정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사람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겠지?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법대로 하라 한마디만 하셨대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법대로 하라. 그녀가 평생 피하려고 했던 단어. 이제 그 법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안 돼. 내가 먼저 사과하러 가야 해. 그러나 민수가 그녀의 팔을 붙잡습니다. 엄마, 지금은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요. 제발. 정숙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외칩니다. 나는 나대로 산 죄밖에 없어.
그녀의 외침은 카페 안의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조용하던 음악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정숙은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 다시 앉지만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창밖으로 비치는 거리를 비춥니다. 비가 그쳤지만 공기에는 아직 습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숙의 모습이 유리창에 겹쳐 반사됩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낯설게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한 사람 윤정숙으로서의 자신. 그리고 그 얼굴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민수의 전화가 울립니다. 그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표정이 굳습니다. 엄마, 장인어른 쪽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재판 날짜가 잡혔대요. 정숙의 숨이 멎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멍하니 그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앞에 법정의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판사복을 입은 사위의 아버지, 그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장면. 그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분이 나를 판결하시겠구나. 그녀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져 커피잔 위에 닿고 잔물결이 퍼집니다. 그 잔물결 위로 카메라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카페방, 거리에 서 있는 민수의 뒷모습.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날 밤 윤정숙은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선다는 두려움보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존경받는 어른의 얼굴이 무너지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방 안엔 불빛 하나 켜져 있고 책상 위에는 고소장과 손으로 쓴 편지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소연에게. 카메라는 편지 위를 비추며 천천히 줌인합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펜을 쥐고 첫 줄을 씁니다. 너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정말 몰랐다. 그 문장 끝에서 그녀의 눈물이 종이에 번집니다. 이제부터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윤정숙의 집 안에는 불이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스탠드에서 나온 노란빛이 벽을 비추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소주병과 식은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잔을 채워들지만 더 이상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버텨왔는데 어째서 지금 와서 이토록 초라하지? 눈앞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정숙은 스스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내가 옳다고 믿었지. 며느리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어른은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 웃고 있던 소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녀는 천천히 그 액자를 집어듭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액자를 어루만지던 손끝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낍니다. 그 울음은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눌러왔던 자존심이 서서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남은 게 자존심뿐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제일 쓸모없는 거였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합니다. 책상 위엔 법원 출석 통지서와 며칠 전 쓰다 만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미안하다. 그 한 줄만 적혀 있고
펜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펜을 다시 집어듭니다. 손끝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내 죄예요. 그녀는 편지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종이를 덮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바깥의 빗소리가 더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젖힙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듭니다. 그 바람에 그녀의 머리칼이 흩날리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내일은 정말 사과해야겠다. 무릎이라도 꿇고 제대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오랜만에 따뜻한 불빛이 스쳤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거실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장면을 비춥니다. 비가 점점 잦아들고 먼 하늘 어딘가에서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그 밤 윤정숙은 평생 처음으로 자존심이 아닌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용기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회색 하늘 아래 서울지방법원 앞. 윤정숙은 낡은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법정 건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고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들리는 사람들의 속삭임, 기자들의 셔터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청석 출입증을 건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직원의 시선이 잠시 멈춥니다. 이 여자가? 라는 묘한 눈빛이 스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리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정숙은 마치 냉장고 속에 들어온 듯 숨이 막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정면 재판석 위.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중후한 얼굴, 검은 법복 위에 빛나는 배지. 그는 한기태였습니다. 그녀의 며느리, 한소연의 아버지.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 아직도 법정 안에서 이름만으로 공기를 바꾸는 인물. 정숙의 입술이 말라붙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서류를 넘깁니다. 그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정숙의 심장이 따라 떨립니다. 피고인, 폭행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를 뱉어내는데 그녀는 평생을 쏟아낸 듯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소연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호하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슬픔이 비칩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시선을 느낍니다. 그 시선이 칼처럼 등을 파고듭니다. 변호사가 대신 진술을 이어갑니다. 피고인은 당시 심리적 스트레스와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실수였음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정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한기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호하고 침착했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감정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힘을 잃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자식처럼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보다 더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안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정숙은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운 바닥에 닿고 그 소리가 법정 전체에 메아리칩니다. 그 순간 방청석의 공기가 바뀝니다. 누군가 코끝을 훌쩍이고 기자의 셔터 소리가 잠시 멎습니다. 정숙은 울음도 참지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방울이 바닥의 빛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한기태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단 한 줄의 감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분노도 비난도 아닌 연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에게 다가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과는 제게가 아니라 당신의 며느리에게 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영혼을 꿰뚫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저 바닥을 바라본 채 흐느끼며 말합니다. 그럴게요. 그 아이에게 사과할게요. 한기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뒤돌아섭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너짐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이라는 단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지만 그 속에는 처음으로 후회 아닌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걷히고 빛 한 줄기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속삭입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겠어.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따라가며 그 뒤로 법정의 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봄비가 가늘게 내리던 오후 윤정숙은 조심스레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녀의 코트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주택 앞에 멈춰섭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현관등이 켜지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이 열리자 한소연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연의 얼굴엔 놀라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지만 그 눈동자엔 한순간 스치는 연민의 빛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꽃다발을 내밉니다. 빗물이 흘러내려 꽃잎이 젖었고 색이 조금 발해 있었습니다. 이거 사과 대신이에요. 그날은 내가 참 미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 하나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잠시 그 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요. 정숙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소연이 놀라며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내 며느리라는 게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그 말이 끝나자 소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그 손이 천천히 정숙의 어깨 위에 닿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공기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소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다시 가족으로 시작해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엔 지난 세월의 오만이 아닌 진심 어린 안도와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정말.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떨어지고 그 눈물방울이 바닥에서 만나 하나의 작은 물길을 이룹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잦아들고 따뜻한 햇살이 살짝 스며듭니다. 그 빛이 문틈 사이로 들어와 두 사람의 손등을 비춥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숙은 그저 소연의 손을 꼭 쥔 채 작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소연은 미소 짓습니다. 누구나 실수하죠. 하지만 사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말에 정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터집니다. 이번엔 후회가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창문 밖으로 비치는 하늘을 비춥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한 줄기 햇살이 빗물 맺힌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빛이 거실을 스치며 두 사람을 감쌉니다. 그날 윤정숙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한소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어른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늦지 않았다. 용서는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또 하나의 이름이다. 초여름의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주방 한쪽에는 반짝이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식탁 위에는 김이 나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집니다. 오랜만에 윤정숙의 집이 다시 사람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손자 민재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한소연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정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웃음이 묻어 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레 소연에게 밥을 덜어주며 말합니다. 소연 씨, 이번 된장국은 내 레시피 말고 당신 방식으로 끓여봤어요. 소연은 놀라며 웃습니다. 어머니가 제 레시피를요? 정숙은 멋쩍게 웃습니다. 이젠 좀 배워야지. 나도 며느리한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온기가 담겨 있었고 식탁 위의 웃음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 번져갔습니다. 민재가 그림을 들고 뛰어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정숙은 아이의 그림을 받아 들여다봅니다. 거기에는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민재가 손을 맞잡고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참 잘 그렸네. 우리 가족이네, 정말. 그녀의 눈가가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연은 살며시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문이 열리고 한기태가 조용히 들어섭니다. 그는 소탈한 셔츠 차림으로 이전의 법정에서의 냉엄함 대신 평범한 아버지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사가 아니라 손녀 사위 밥 먹으러 온 장인으로 왔습니다. 정숙은 순간 긴장했다가 곧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밥은 제가 책임질게요. 카메라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비춥니다. 식탁 위엔 된장국, 나물,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소박하지만 따뜻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한기태가 숟가락을 들며 말합니다. 사람은 실수로 깨닫고 깨달음으로 바뀌죠. 오늘 밥이 그래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저도 조금은 달라지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세상 탓만 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립니다. 가족의 평화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립니다. 정숙은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평화를 다시 주셔서. 그녀의 손 위로 소연의 손이 살짝 포개집니다.
민재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랜 갈등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대신 햇살과 웃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의 벽은 무너지고 진심이 다리를 놓았습니다. 한기태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소리가 울리고 화면 속엔 네 사람의 웃음이 담깁니다. 사진 속 웃음은 잠시였지만 그 순간이 평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미움보다 용서가, 자존심보다 사랑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문 밖으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가느다란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듭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입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거였네요.